제 나이 65. 은퇴 후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만 되면 샤워를 했습니다. 하루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욕실 안을 엿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싸서 실버타운으로 떠났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또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이 65, 아들 집에 살기 위해 서울로 왔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곁에 사람도 있고 병원도 가깝고 모든 게 손 닿는 곳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만 되면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그 물소리는 마치 누군가 밤의 흔적을 급히 씻어내려는 듯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저는 그 광경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다음 날 아침 작은 보따리 하나를 싸들고 사설 실버타운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언쟁도 없이 마치 냉기가 감도는 집을 떠나듯 조용하고 신속하게 말입니다. 그전까지 저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창문 틈으로 파고드는 그런 곳이었죠. 나무 조각 장식이 된 작고 낡은 집은 저의 젊은 영어 교사 시절을, 그 다음엔 남편과 사별한 홀몸 시절을, 그리고 이제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인의 모습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그래왔듯 손을 뻗어 커튼을 바로잡고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 그런 여인이었죠. 장식장 위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여전히 명령하는 데 익숙한 사람처럼 근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심코 그 얼굴에 시선이 닿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지나간 세월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제 더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파운데이션으로 가리고 다녔던 멍자국과 채찍처럼 날아와 밝히던 말들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집이 마침내 고요해지면 잠시 잠잠해질 뿐이죠. 그는 거칠고 권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아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의 암이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아들 민준이가 서울의 좋은 국립대학교에 합격했다는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원망을 삼키고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남편이 영원히 눈을 감았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하고 무거운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학교 수업, 저녁 아르바이트, 번역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학생들 숙제 검사, 저녁 대신 먹었던 컵라면,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민준이는 똑똑하고 눈치 빠른 아이로 자랐지만 다혈질이었습니다. 아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일 때면 제 안에서는 오래된 동물적인 공포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곧 무언가 날아오겠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그럴 때마다 부드럽게 아들을 막아서고 차분히 설명하며 아들 성격의 모난 부분을 손으로 다듬어주듯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아이는 바르게 자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대기업에 취업해 빠르게 승진하여 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라는 이름의 조용하고 상냥한 아가씨와 결혼했죠. 저와 며느리는 처음부터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저는
이제야말로 평온한 노년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에 앉아 토마토를 돌보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함께 저수지 주변을 산책하며 느긋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제가 텃밭에 서서 흙냄새 밴 손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범한 인사말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강압적인 태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응, 토마토 보고 있었지. 이제 곧 익을 것 같네. 무슨 일이니, 아들아? 유진이랑 상의했는데 주말에 짐 챙겨 놓으세요. 제가 가서 모시고 서울로 올게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곳을 떠나 이 집과 텃밭, 강위로 피어오르는 아침 물 한 개를 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는 여기가 익숙하고 거긴 아는 사람도 없는데 너희 일하는데 방해만 될 거다. 너희는 바쁘고 나는 이런 장아찌나 약초 같은 것들 뿐인데 방해는요, 어머니. 목소리에는 이미 조바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알겠어요? 제가 결정했어요. 방도 준비해뒀고요. 더는 말씀 마세요. 내가 결정했다. 그 말이 얼음물처럼 제게 와 밝혔습니다. 예전에 그의 아버지가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최대한 다정하게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이제 이런 변화를 겪기엔 너무 늙었어. 거긴 친구도 텃밭도 없잖니. 심심해서 어떻게 사니? 친구요? 아들이 퉁명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유진이가 마트도 같이 가주고 산책도 같이 해줄 거예요. 자, 유진이랑 직접 통화하세요. 곧이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바닥 위로 흐르는 따뜻한 물처럼 차분하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유진이에요. 저희 집에 오세요. 집도 크고 환해서 어머니 계셔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민준 씨가 어머니 건강 걱정을 많이 해요. 저랑 같이 시장도 가고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다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 부드러움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순응을 느꼈습니다. 결정은 아들이 내렸고 며느리는 그저 제 할 일을 다 하듯 손을 내밀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제가 힘들게 얻어낸 자유가, 다른 한편에는 아들에 대한 의무와 사랑, 그리고 남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기억 속에 살아남은 남자의 분노에 대한 오랜 공포가 있었습니다. 알겠다. 마침내 제가 말했습니다. 이틀만 시간을 다오. 짐 정리하게. 네, 어머니. 유진이가 기쁘게 답했습니다. 주말에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텃밭에 서 있었습니다. 마른 딜줄기 사이로 가을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지도 몰라. 서울이 정말 더 편할 수도 있겠지. 젊고 나를 챙겨주려는 아이들인데 아들도 이제 어린애가 아니잖아. 내가 뭘 두려워하는 거지. 집에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앨범, 아끼는 책 몇 권이 전부였죠. 저는 앨범을 식탁으로 가져와 앉아서 넘겨보았습니다. 아직 아주 어렸던 민준이가 제 목을 끌어안고 웃고 있는 사진.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우스꽝스러운 넥타이, 진지하고 고집세지만 잘생긴 청년의 모습.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앨범을 덮고 여행 가방을 꺼내 제 인생을 차곡차곡 개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내가 키웠고 내가 지켜준 아들이야. 나를 부르는 것이니 그게 맞는 거겠지. 저녁에는 이웃들에게 인사를 돌며 아이들 집에 가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뻐해주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지만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준이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를 몰고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칠한 문짝이 번쩍였고 아들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내려 자신감 넘치는 빠른 사람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담요, 직접 담근 반찬들, 제 낡은 책과 앨범, 유진이도 함께였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조용한 미소를 띤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으려 부드럽게 말하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민준이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제가 좋은 수입 영양제 사왔어요. 아이고, 아들아, 쓸데없이 돈 쓰지 마라. 난 괜찮다. 아들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시간이 문제죠. 어머니가 제 곁에서 잘 지내시는 걸 봐야 제 마음이 편해요. 도로는 사과와 축축한 흙냄새가 나던 제 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고 유리와 콘크리트가 나무보다 높이 자라는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 1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반짝이는 마룻바닥과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고요함으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민준이가 푸른 공원이 내다보이는 창이 있는 밝은 침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침대 옆에 에어컨 리모컨을 놓고 마치 친구 어깨를 두드리듯 텔레비전을 툭툭 쳤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유진이한테 말씀하세요. 고맙다, 얘들아.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올바르게 보이도록 배려를 베푸는데 능숙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옷을 능숙하게 옷장에 정리하고 새 침구를 깔고 옷걸이를 걸면서도 제가 불편하지는 않은지 힘들지는 않은지 계속 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이가 옆을 지나갈 때면 그녀의 미소가 마치 고무줄처럼 팽팽해지고 눈빛에 아주 작은 경계심이 스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밝히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는데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첫 저녁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유진이는 명절처럼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생선구이, 샐러드, 큰 냄비에 담긴 찌개. 민준이는 프로젝트와 경쟁, 그리고 직원들을 어떻게 긴장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할 때면 방 안의 공기마저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너무 마르셨어요. 그가 제게 생선 한 조각을 놓아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집을게. 제가 대답했지만 그는 이미 아내에게로 고개를 돌린 뒤였습니다. 유진아, 뭐 하고 있어? 어머니 드실 국 좀 떠드려라.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그 평탄한 어조에는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움찔하며 재빨리 국자를 들었고 그 손이 떨리는 바람에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혀 살짝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노련한 선생님처럼 그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분하고 지지하는 미소였죠. 고맙다, 아가. 맛있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 깊은 곳 어딘가에서 엘리베이터가 거대한 짐승처럼 숨을 쉬었고 창밖으로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멀리 마치 지붕 바로 아래에서처럼 도시가 단조롭게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이불을 쓰다듬으며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괜찮은 듯 지나갔습니다. 아침에 민준이가 출근하면 유진이는 제 팔짱을 끼고 시장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지 못하게 하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물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푹 쉬세요. 가끔은 쇼핑몰에 들러 제게 카디건을 골라주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보리색이요. 어머니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그러면
저는 낡은 옷도 아직 튼튼하다며 멋쩍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는 저녁에 퇴근하면 가장 먼저 제 방에 들렀습니다. 혈압은 재셨어요? 혈압계 사용하셔야죠. 아침 저녁으로요. 유진아, 수첩에 수치 기록해놔. 그는 차분하고 다정하게 말했고 저는 제 스스로의 경계심이 민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과민하게 의심하고 그저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 일인 것처럼요. 하지만 지켜보면 볼수록 저는 유진이의 움직임 속에서 평온한 여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긴장감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손가락이 머뭇거리는 모습, 그가 옆을 지나갈 때 바닥으로 향하는 시선, 빠른 미소, 가짜는 아니었지만 어딘가 지나치게 올바르게 보이려고 애쓰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물론 저는 침묵했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가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곤 하니까요. 저는 실수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 긴 가을 끝에 겨울을 기다리듯 그저 기다리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누가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나가는지, 수건은 어느 서랍에 있는지, 식기세척기는 어떻게 켜는지. 도시의 저녁은 조금 더 익숙해졌고 꿈은 덜 조각났습니다. 저는 불안감이 차 속의 설탕처럼 너무 시끄럽게 젖지만 않으면 저절로 녹아 없어질 거라고 거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온 집이 잠든 것처럼 가장 고요했던 밤, 갑자기 정확히 새벽 3시에 제 침대 옆벽에서 물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할 정도로 짙은 정적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알람이라도 맞춘 듯 정확히 새벽 3시에 제 침대 옆벽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를 끝까지 돌린 듯 세찬 소음이었죠. 누구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밤중인데 다들 자고 있을 텐데. 저는 누워서 귀를 기울이다가 문을 삐걱거리거나 누군가를 놀라게 할까봐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물소리는 갑자기 멎었고 아파트는 다시 도서관처럼 텅 비고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침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창밖의 드문드문한 불빛을 바라보았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젯밤에 어디 안 좋았니? 새벽 3시에 샤워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던데 아들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눈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일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이 안 왔어요.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다시 잤어요. 걱정 마세요.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유진이가 죽을 들고 오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힐 뻔했고 그녀는 서둘러 자세를 바로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민준 씨가 많이 피곤해해서요. 가끔 밤에 일어나서 열 좀 식히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적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이 따끔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이틀 뒤 다시 정확히 3시의 물소리가 마치 메트로놈처럼 제 불안감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밤은 조용했고 저는 3시가 되기 한참 전부터 누워서 혹시나 소리가 날까,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릴까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 때문에 잠은 조각나고 아침이면 눈이 뻑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낮에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빨랐지만 눈 깊은 곳에는 피로와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소한 일에 더 쉽게 화를 냈죠. 유진이는 집안을 분주히 오가며 상냥하게 말했지만 그가 곁에 있을 때면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고 손은 마치 가만히 있기라도 하면 안 된다는 듯 늘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어른답게 이야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이가 부엌으로 간 사이 저와 민준이만 거실에 남은 순간을 노렸습니다. 앉아보렴,
아들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 말 좀 차분히 들어봐. 일이 힘든 건 알지만 한밤중에 샤워하는 건 장난이 아니야. 새벽 3시는 몸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야. 감기 걸리기도 쉽고 혈압이나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 너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잖니. 몸 좀 아끼렴. 그러면 안 돼. 저는 어머니로서 강요하지 않고 부탁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스위치를 누른 듯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편히 연금 생활이나 하세요. 제 일에 참견 마시고요. 그는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가버렸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시끄럽진 않았지만 대화는 끝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파트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저와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하더라도 마치 남처럼 짧게 말했습니다. 저도 말을 아꼈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니라 조심스러워서였습니다. 그 냉랭함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유진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샐러드를 만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위 선반에 있는 바구니를 꺼내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소매가 거치자 손목에 마치 손가락으로 꽉 움켜쥔 듯한 검푸르고 누런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게 어찌 된 거니?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식탁에 부딪혔어요. 제가 피부가 약해서 금방 멍이 들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생각이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 자국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억지로 거짓말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를 더 깊은 구렁으로 몰아넣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조심하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자는 자기 몸을 아낄 줄 알아야 한단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부엌을 빠져나갔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부은 눈으로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못 잤니? 하고 묻자 그녀는 모기요라며 웃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물렸나 봐요. 18층 방충망이 있는 아파트에서 말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른 때로 이미 금이 간 것을 더 부술 뿐이니까요. 이 모든 일들은 밤의 물소리로 저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저는 마치 추위에 떠는 사람이 오래전에 버린 낡은 스카프를 찾아 몸을 감싸듯 지난 삶을 떠올렸다가 애써 그 기억들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는 우연이 아니야. 이건 다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야. 열을 식히고 잠드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날 밤 물소리가 다시 날카롭고 차갑게 어김없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심장이 그렇게 요란하게 뛰지 않을 때까지 몇 초간 기다렸다가 가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눌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욕실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두운 바닥에 한 줄기 길을 만들었고 물소리 너머로 무언가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짧고 억눌린 흐느낌과 낮고 분노에 찬 속삭임. 저는 한 걸음 더 내디뎠고 보았습니다. 욕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손바닥 하나 두께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욕실 문틈으로 하얀 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은 마치 1월의 칼바람처럼 날카롭게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너머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억눌린 흐느낌과 분노로 일그러진 낮은 속삭임. 문은 꽉 닫히지 않고 마치 누군가 서두르느라 딸깍 소리가 나기 전에 멈춘 것처럼 손바닥 하나만큼의 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얼음판 가장자리에 선 사람처럼 멈춰서서 벽을 짚고 틈새로 고개를 숙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옷은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역시 잠옷 차림으로 온몸이 젖은 유진이가 있었습니다. 얇은 옷감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고 샤워기에서는
차가운 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물에서는 쇠 냄새와 밤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유진이의 머리채를 마치 고삐를 쥐듯 머리 뒤쪽에서부터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머리는 뒤로 젖혀지고 목은 드러나 있었으며 가느다란 물줄기가 쇄골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이 소리를 잃게 만드는 바로 그 속삭임으로요. 한 번만 더 입 열면 알았어? 물속으로 가라앉는 조약돌 같은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손찌검 소리가 났습니다. 물소리를 뚫고 메마르고 청명한 소리가 타일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유진이는 휘청이며 무릎이 꺾였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고 그녀를 물줄기 쪽으로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울어서는 안 될 때 내는 그런 울음소리였습니다. 제 안에서 목소리를 지탱하던 가느다란 실랑가닥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는 끈적해졌고 손은 남의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키운 내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동안 또 다른 기억의 층은 이미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마당, 빗물바디통, 그리고 아직 살아있던 남편이 내 머리채를 잡고 얼음물에 얼굴을 처박았던 그날 저녁, 눈앞에 번쩍이던 똑같은 하얀 불빛, 컥컥거리는 소리, 젖은 새 테두리를 헛되이 더듬던 무력한 손가락들. 저는 제 안에서 30년 전에 숨막히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제발 아이가 듣지 않게.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저 대신 결정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상 버튼이 몸 안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요. 도망쳐. 저는 뒷걸음질 쳐서 발끝으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눈밭 위로 그림자가 드리울 때 굴속으로 숨는 작은 짐승처럼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 소리가 이불을 뚫고 복도로 달려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벽 너머의 물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쏟아졌고 그 소리는 크지 않지만 거스를 수 없는 우리 가족의 비극을 위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눈물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심한 공포를 느낀 뒤에 찾아오는 이가 저절로 부딪히는 그런 추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숨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 안에서 언젠가 병원 서류와 마지막 숨과 함께 묻어버렸던 낯선 남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악마가 영한 실문이 그의 이동 침대 뒤로 닫혔을 때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뼈저리게 익숙한 다른 육신으로 옮겨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누워서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유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저를 위해서도 울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던 그 모든 저녁들을 위해 자전거에서 넘어졌어요. 라고 둘러대던 날들을 위해 뺨에 얼음찜질을 하며 밤새 채점하던 숙제들을 위해 그리고 괜찮아질 거야, 다듬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설명하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었던 그 아이를 위해 울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소리가 멎자 침묵은 양동이에 담긴 석탄처럼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동이 틀 때까지 미동도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책종이처럼 얇은 첫 햇살이 창으로 스며들었을 때 명료함이 찾아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이후의 명료함이었습니다. 머릿속 모든 것이 산수처럼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바꿀 수 없다. 그의 분노를 뚫고 나갈 수도, 첫 번째 인생처럼 두 번째 인생을 견뎌낼 수도 없다. 나는 그와 그녀 사이에 서지 않을 것이다. 사이에 서면 결국 둘 다 상처받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떠나는 것이다. 살아있는 채로 떠나는 것이다. 저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자.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추운 날 유리창에 생긴 금처럼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만 깨지지는 않는 그런 단단함.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죽을 쑤어 식탁에 차렸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마치 의식을 통해 이 집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처럼요. 손은 단순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생각은 이미 더 멀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짐을 쌓을지, 무엇을 남길지, 누구에게 알려야 할지. 실버타운. 예전에는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속에서 부끄러움이 일었지만 이제는 전철이 향하는 역 이름처럼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상쾌하고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간밤에 일은 없었다는 듯이요. 유진이는 조금 뒤에 나왔습니다. 절제된 표정, 내리깐 눈, 관자놀이에는 파우더 밑으로 옅은 노란 줄이 보였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가슴에서부터 낮지만 단호하게 마치 한 문장으로 교실을 통제해야 하는 선생님의 목소리처럼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손이 떨리지 않도록 식탁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눈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제가 말하고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단다. 얘들아, 제가 식탁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밤새 생각했다. 나는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그들이 못 들었다는 듯이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굴이 금세 불그락푸르락해졌고 목소리는 금속성으로 변했습니다. 이사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아들이 있고 모든 게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제가 어머니를 버렸다고 말하게 하고 싶으세요? 안 됩니다. 허락 못해요. 이건 내 인생이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 시간들이고 나는 내가 편한 방식으로 보내고 싶다. 너희 부부도 더 자유로워질 거고 나도 더 조용해지겠지. 이건 내 결정이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마치 뚜껑을 두드리듯 손가락으로 식탁을 탁탁 치며 저를 지나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제가 텅 빈 공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유진이는 마치 누가 떠민 것처럼 급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혹시 뭐 서운하게 해드렸다면 제발 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란다, 아가. 제가 그녀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냥 도시가 나랑 맞지 않는 것뿐이야. 요즘 실버타운은 요양원 같지 않고 동호회도 있고 장기도 두고 정원도 있다더라. 주말마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면 돼. 난 그걸로 충분하다. 민준이는 체면, 남들이 뭐라고 할지, 자기가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말을 맴돌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가 말을 다 하도록 잠자코 듣고 있다가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내가 결정했다. 제 목소리에는 자식들이 더 이상 논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어머니들 특유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모든 것이 처리되었습니다. 아들은 직접 도시 외곽의 비싼 실버타운에 전화해서 방을 알아보고 차를 예약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머니를 배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처럼 사무적이고 무심했습니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쌌습니다. 똑같은 옷 몇 벌, 책 2권, 앨범. 문턱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파트는 아름답고 모든 것이 반짝였지만 마치 겨울의 기차역 대합실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앨범 속 그 아이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가냘픈 그녀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부를 권리가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힘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실버타운은 잘 닦인 길과 규칙적인 일과 그리고 평탄한 보살핌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문을 쾅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벽 3시에 아무도 샤워기를 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체조, 그 다음엔
새로운 지인들과의 식사. 오후에는 초록색 유리갓이 달린 램프가 있는 도서관. 낮에는 정원, 벤치, 어깨 위로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 몸은 이상하게도 금세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기만 하면 물소리 너머로 들려오던 뺨 맞는 소리가 깊은 곳에서 떠올라 모든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나의 오래된 멍자국, 파운데이션, 아이가 듣지 않게 하던 속삭임, 그리고 누군가가 곱비처럼 쥐고 있던 젖은 머리카락의 유진이.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를 구했어.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제가 정원에서 마른 천수국 꽃송이를 손바닥으로 으깨고 있을 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지만 김수희 선생님 아니세요? 영어 가르치셨던? 고개를 드니 몇 년 전 은퇴했던 동료 이영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따뜻한 미소와 생기 있는 눈.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뜻밖의 만남에 웃음을 터뜨렸고 앞다투어 서로의 건강과 자식, 학교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나마 저는 찻잔과 끝없는 수다가 있던 교무실로 돌아간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섬세한 얼굴에 피곤함이 깃든 젊은 여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과일 가져왔어. 내 딸 혜진이야. 이영자 선생님이 소개했습니다. 혜진아, 김수희 선생님께 인사드려. 혜진 씨는 정중하게 미소 짓고 봉투를 내려놓고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유진이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어깨에 밴 팽팽한 부드러움과 너무나도 조용한 지나치게 올바른 미소를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따님 눈빛이 많이 지쳐 보이네요. 이영자 선생님은 마치 가슴에서 무거운 공기를 빼내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희 씨는 첫눈에 알아보는구나. 오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 여기에 고요함도 별 도움이 안 되는 모양이네.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이 저절로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산책로에서 떨어진 덤불 뒤쪽에 외진 벤치로 갔고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꾸밈없이, 지어내지 않고, 마치 아이들에게 진실되게 글 쓰는 법을 가르치듯 말입니다. 고급 아파트, 밤의 샤워, 유진이, 손찌검, 나의 뒷걸음질, 그리고 실버타운으로의 도피. 제가 말하는 동안 그녀는 끼어들지 않고 마치 구겨진 종이를 펴듯 제 손을 쓰다듬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의 눈에는 비난이 아니라 연민과 어떤 명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구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말할 힘을 찾았네. 수희 씨, 당신이 본 것은.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겪었던 것과 같아. 그리고 그녀는 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교양 있고 차분한 사위. 처음에는 말로, 그 다음에는 밀치기로, 그 다음에는 손찌검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영자 선생님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노력하는 것이고 남편에게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다 어느 날 혜진이가 멍과 함께 텅 빈 눈, 슬프거나 화난 것이 아니라 불타버린 듯한 눈으로 찾아왔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인내는 약이 아니라 누군가가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가려주는 연막이라는 것을요. 나는 울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 눈멀에 대해 딸에게 사과하고 말했지.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으기 시작했어. 재판도 있었고 힘들었지만 혜진이는 이제 자유로워. 그녀는 제가 곁에서 침묵할 권리를 주듯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 사이에 평탄한 길처럼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수희 씨, 마침내 그녀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야. 그 아이도 누군가가 그렇게 키우고 아꼈을 거라고.
그 아이의 부모가 빗물바디 통 옆에 서 있는 당신 남편의 모습을, 한 당신 아들을 봤다고 상상해봐. 당신은 어머니지만 동시에 여자이기도 해.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이 남아있어. 그 아이 곁에 서주는 거야. 대신이 아니라 곁에 떠날 수 있도록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지. 모든 말이 정확하고 아프게 그리고 올바르게 제게 밝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끄러워했던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무서워요, 영자 씨. 아직도 무서워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이해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 때문에 더더욱 외면해서는 안 돼. 두려움은 숨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야. 무서운 곳으로 가서 올바른 일을 할 때 사라지는 거지. 우리는 잠시 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원은 나무십 소리로 술렁였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삶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고 그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닫고 이영자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저녁에 방으로 돌아온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페이지 사이에서 볼펜을 찾아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펜을 쥐고 있다가 깨끗한 종이에 썼습니다. 최민호 변호사. 저는 적힌 글자를 바라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기를 끌어당겨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민호 변호사는 거의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무적이었으며 불필요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서류 더미, 초록색 램프, 창문 유리가 거리의 소음에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무회의에 참석한 선생님처럼 꾸밈없이 순서대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들으면서 짧게 우터치냐유 씨의 질문을 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감정은 전혀 없이 사실 관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낼 겁니다. 며칠 뒤 유진이가 과일이 가득 담긴 큰 바구니를 들고 실버타운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우리는 그늘이 짙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정원에 바로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봤단다. 처음에는 그녀가 다급한 말과 습관적인 방어로 반박하려 했지만 이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붙잡을 실한 오라기조차 남지 않은 목소리로 좀처럼 울지 않던 사람이 우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침묵하며 그녀를 안아주었고 고통이 스스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진정되었을 때 저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차분하게 단계별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그대로 하렴. 제가 말했습니다. 첫째, 어떤 모욕이나 위협이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라. 맞서 싸우거나 자극하지 마. 둘째, 어떤 흔적이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즉시 사진을 찍어라. 낮에 날짜와 시간을 기록해서 바로 나에게 비밀 이메일로 보내. 비밀번호는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셋째, 일기. 간단하게 항목별로 날짜, 시간,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있었는지. 넷째, 서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모든 것. 계약서, 증명서, 명세서. 훔치거나 망가뜨리지 말고 눈에 보일 때 조심스럽게 사본을 만들어둬. 유진이는 움찔했습니다. 그 사람이 눈치채면요? 조심해야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유는 좀처럼 대가 없이 오지 않아.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곁에 있고 변호사님도 계셔.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네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말하게 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할 일은 다투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야. 말하고 나서 우리 집이나 친구 집으로 떠나는 거야. 내가 택시를 부를게. 문 앞에서 기다릴게. 그 다음은
어른들의 일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두려움뿐만 아니라 고집이 스쳤습니다. 기나긴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는 비밀 이메일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손목, 관자놀이, 어깨에 있는 좁고 누런 멍자국들, 짧은 음성 파일들, 민준이의 무심하고 날카로운 목소리, 모든 단어가 가장 약한 곳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일기 내용은 보고서처럼 건조했습니다. 1. 30기가 폭발 컵겜 밀침. 19. 10 친정 엄마에게 전화 금지. 가끔은 서류 사진도 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최민호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받았음이라는 짧은 답장과 더 드물게는 좋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맥박처럼 휴대폰을 쥐고 정원을 걸었습니다. 모든 수신 알림은 동시에 칼이자 계단이었습니다. 충분히 모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말할게요. 저는 온종일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창밖의 나뭇가지처럼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그저 침대에 앉아 휴대폰만 바라보았습니다.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의 번호였습니다. 아가, 괜찮니? 제가 거의 입술만 움직여 말했습니다.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 들린 것은 쿵 하는 소리와 비명이었습니다. 억눌린 전화기 내놔 소리.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시 걸었지만 침묵뿐이었습니다. 30분 뒤 민준이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차갑고 낯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어머니한테 참견할 권리를 줬죠? 어머니가 꼬드긴 거죠? 제 가정을 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부터 걔는 어디에도 못 나가고 어머니도 다시는 못 볼 겁니다. 딸깍. 침묵. 저는 어떻게 그 번호를 눌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이 저절로 최민호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제 목소리는 학교 화재 경보 훈련 때처럼 차분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가뒀어요. 위협하고 있고요. 움직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 신고, 출동, 강제로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는 아파트 안에 겁에 질린 채 새로운 상처를 입고 있었습니다. 의사, 폭행 상해 기록, 임시 안전가옥, 주소는 변호사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는 사건으로 넘어갔고 유진이는 잠을 자고도 놀라 깨지 않아도 되는 고요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류는 아직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가 전화하거나 찾아올 것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정원에 가까운 풀 냄새가 나고 벌들이 게으르게 윙윙거릴 때 그가 실버타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빠르고 단호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은 구겨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저를 찾아내고는 인사도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에 이런 짓이라니. 어머니가 제 가정을 망쳤어요. 저는 책을 덮고 벤치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정은 공경에서 구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말했습니다. 공경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망치는 거란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이에요. 저는 제 아내를 교육하는 겁니다. 여자는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해요. 어머니도 여자니까 이해하셔야죠. 그는 낮게 말했지만 그 차가운 확신에 덤불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폭력은 교육이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범죄다. 내 안에 아직 인간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멈추고 유진이에게 사과하렴. 아직 늦지 않았을 때 그는 비웃었습니다. 무엇을요? 저는 모든 걸 제공해요. 아파트 풍족한 생활. 걔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말이나 들으면 됐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걔를 부추겼어요. 기억하세요. 계속 도우면 우리 사이는 끝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어머니로서의 연민이 마음속에 있었지만 말은 이미 뱉어졌고 저는 그 대가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이혼은 꿈도 꾸지 마세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겁니다. 걔가 제정신이 아니고 이상한 버릇이 있다고 증명할 거예요. 한 푼도 못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겨도 보지 못할 거고요. 아셨어요?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고 뒤에는 비싼 향수 냄새와 새들이 평소보다 더 크게 지저귀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생보다 항상 더 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류, 재판, 신청서. 최민호 변호사는 감정 없이 명확하게 방어선을 유지했습니다. 민준이는 비싸고 영리하며 집요한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우리의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멍사지는 자해, 진단서는 낙상 후유증이라고 했습니다. 유진이가 정신질환이 있고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심스러운 의사의 도장이 찍힌 소견서까지 가져왔습니다. 저는 뒤쪽 방청석에 앉아 낯선 입들이 고통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려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진이는 버텼지만 매 재판이 끝날 때마다 조용히 손수건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밤에는 제가 그녀에게 전화해서 심호흡과 꿀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시험을 앞둔 여학생들에게 하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 자신도 한참 동안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유기에 깜빡이는 초록 불빛이 마치 모니터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증거 불충분과 모순에 대해 말하며 점점 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모든 것이 증명 불가로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휴대폰이 울렸고 저는 유진이라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몹시 흥분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어요. 이웃집 맞은편 동요. 그들이 최근에 좋은 카메라 시스템을 새로 설치했대요. 하나가 우리 층 복도를 바로 비추고 있어요. 그날 저녁 그 사람이 나를 끌고 갈 때 모든 게 다 보여요. 선명하게 모든 게요. 저는 마치 떠밀린 것처럼 주저앉았습니다. 확실하니? 이웃 아저씨가 오늘 녹화된 걸 보다가 우리를 보고 전화했어요. 이미 최 변호사님께 연락드렸어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계세요. 어머니, 그녀는 울면서 동시에 웃고 있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잡은 그의 손, 그의 말, 모든 움직임이 다 보여요. 저와 변호사는 밤늦게 이웃동의 현관 앞에서 만났습니다. 진지한 얼굴들, 서류철, 짧은 대화. 최민호 변호사는 시간을 확인하고 공증된 사본을 확보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을 부르고 나중에 법정에서 사소한 흠이라도 잡히지 않도록 교과서처럼 서류 전달 절차를 밟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우리 18층의 좁은 복도, 차가운 조명,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유진이를 잡아끄는 민준이 다시 한 번의 거친 몸짓, 그리고 움직이는 그의 입술, 소리 없이도 익히는 말들.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증거 채택 신청서와 함께 사본을 수사기관에도 보낼 겁니다. 이걸 자해라고 부를 수 있는지 한번 보죠. 밤은 거의 아침에 가까웠습니다. 하늘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지만 새들은 아직 때가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학창시절처럼 두 손을 모았습니다. 견딜 힘을 주세요. 아침에 우리는 법원 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유진이는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최민호 변호사가 USB와 인쇄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짧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웃동의 공용 공간에서 촬영된 영상 기록입니다. 즉시 확인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가 모니터 옆에 작은 스피커를 놓고 화면을 켰습니다. 검은 사각형 위로 우리 층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아래에는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화면에는 바로 그 복도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유진이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민준이 거친 몸짓, 손찌검, 다시 한 번의 잡아당김, 그리고 움직이는 입술. 소리 없이도 위협이 익혔습니다. 법정은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이 측 변호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누군가의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판사는 모니터를 보며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수사기관에 보내주시길 요청합니다. 그 후 모든 것은 다른 궤도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목소리를 낮췄고 자해라는 주장이 담긴 서류들은 즉시 빛을 잃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준이 측은 합의를 권고받았습니다. 위험을 계산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처럼 그는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이혼, 공동재산 절반 분할,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금. 상징적인 액수가 아닌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도장이 찍힌 판결문 사본을 받은 날, 유진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마치 병을 앓고 난 뒤 열이 빠져나가듯 몸에서 피로가 빠져나가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의 삶은 폭력 없이 흘러갔습니다. 유진이는 다른 동네에 작고 밝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창문은 안뜰을 향하고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췄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바질 화분을 놓았고 그것은 곧 집 냄새를 풍겼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모셔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폭풍우를 겪고 해안에 다다른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요. 어머니, 그녀가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그런 말 마라. 제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구한 거야. 그저 제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곁에 있었을 뿐이지. 우리는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 침묵은 텅 비지 않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유진이가 부끄러워하며 뺨을 불켰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마치 소녀처럼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아무래도 운명이 우리를 가엾게 여겼나 봐요. 벌써 2달 넘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내 깨닫고 눈물 너머로 웃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벗어나면 그의 삶에는 갑자기 기적을 위한 자리가 생기곤 합니다.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진정한 기적. 그렇게 구박받던 불임 여자가 예비 엄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하고 올바른 일이어서 마치 삶 자체가 우리를 대신해 마침표를 찍어준 것 같았습니다. 임신 소식은 어떻게든 민준이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진이에게, 그 다음에는 저에게. 자신이 괴물이었고 모든 것을 이해했으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전화 한 통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한 여자를 가두고 때리던 그날 밤 기회는 끝났단다.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유진이도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한 번의 약속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실버타운에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친구들이 있었고 규칙적인 생활과 제가 좋아하는 토머스 해리스의 오래된 번역본이 어느 선반에 있는지 아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유진이에게는 자주 갔습니다. 우리는 커튼을 고르고 아기 침대를 어디에 놓을지 의논하고
기저귀와 베네 쩌고리에 대해 다투고 마당을 산책하며 남의 집 창문들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 손을 잡고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친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손주뿐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도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이에게 할머니가 서류상이 아니라 인생의 외할머니가 있었으면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고 딸을 얻는 것.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선택했기에 더 가까운 민준이는 우리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지우개로 지워서가 아니라 어른들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그는 권력이란 머리채를 잡고 누가 누구에게 허락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제 제 과제가 아닙니다. 이제 제 날들은 평탄하고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아침에는 체조,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무릎과 허리는 나이를 상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뭘 읽었는지, 누가 어떤 화단을 꾸몄는지, 낮에는 유진이에게 갑니다. 미리 받아둔 방문증을 들고 밝은 쇼를 두르고 도시의 절반을 가로질러 갑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을 차리고 산부인과에서 받은 서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기가 저녁에 얼마나 세계발로 차는지를 보며 웃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면 제 사람들이 저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고 누군가는 꼭 교무실에서처럼 감자 고로케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 자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겠지요. 악은 좀처럼 저절로 사라지지 않고 멈춰 세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잘못된 편에 서는 것이라는 것. 때로 우리는 개념을 바꿔치기 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가족은 인내로 지켜진다고. 아닙니다. 가족은 존중과 보살핌으로 지켜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가족은 사진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는 항상 선택보다 진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함께 있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군가 자신, 친구, 이웃을 떠올리셨다면 기억해 주세요. 폭력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와 사는 곳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누가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